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박인규의 노잉 얼스, 지난 시간부터 9.11 테러 이후에 전쟁의 민영화 또는 안보국가의 비즈니스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9.11 테러, 미국에 대한 테러를 계기로 국토안보라는 새로운 성장산업이 생겼다. 즉 미국에 대한 테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나 또 사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성장 산업이 되면서 9.11 이후 약 한 4, 5년 만에 음악 산업 또는 영화 산업을 능가하는 연간 매출액 한 2천억 달러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지만 용병, 즉 전투 행위 자체의 비즈니스화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쟁 또는 전투의 민영화에 관한 것입니다. 용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요 이라크 전쟁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991년 1차 이라크 전쟁 또는 걸프 전쟁 때도 용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략 군인 100명당 1명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 한 50만 명이 참전했다고 하니까 한 5,000명 정도가 민간 계약직으로 참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투보다는 그 당시에는 경비나 경호 업무를 담당했다고 그래요. 2003년도에 이라크 침공 때는 그 숫자가 약 군인 10명당 1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이 17만 명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한 17,000명? 하여튼 10,000명 내지 2만 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그 고위직에 대한 경호 또는 미군 기지 경비 이런 거였는데, 2004년 그 팔루자 전투, 그 유명한 팔루자 전투에서 이라크 저항군한테 죽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용병 중에 하나인 그 블랙워터라는 유명한 용병 기업이 있어요. 거기 직원들 4명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용병들의 활용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2006년, 약 3년이 지나면 미군 3명당 1명이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 경우에 미군이 한 15만 명 있었는데 용병이 6만 명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당수 전투에도 참여했고 이라크 민간인 사례도 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사실 참전은 아니죠. 민간 업무를 위해서 동명부대인가가 갔었는데, 그 미군을 제외한 외국군 다국적 군대가 한 2만 5천 명이었으니까 미군 다음으로 많은 게 미국의 이 용병들이었어요. 6만 명 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2007년 이 봄까지는 이라크 내 치안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그때쯤 되면 미군 1.4명당 1명.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통계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16만 명이 이 용병 계약을 맺고 이라크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1대1 수준이 된 거였죠. 네. 자, 이 대표적인 용병 업체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블랙워터라는 데입니다. 1997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만들어졌는데, 기독교 우파 백만장자인 에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그 용병에 들어온 사람들은 물론 직업군인이겠죠. 그 유명한 네이비 실, 또 그린베레, 이런 사람들 특수부대 출신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미군이 담당해야 될 처음에는 경호, 경비 같은, 그러다 나중에 전투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투도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전투도. 그래서 이 에릭 프린스가 한 유명한 말이,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같은 데가 미국에는 페덱스가 있죠. 페덱스가 택배 시스템을 담당하듯이 우리 블랙워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게 모토예요. 그래서 원래 블랙워터가 이라크에 들어갈 때는 이라크 민정장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이 민간 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폴 브레머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총독이죠. 이 사람의 경호를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4년 그 팔루자 사건이 나면서부터 이제 전투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군인들은 보통 단위가, 이 연봉이 단위가 1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블랙워터가 하도 이제 악명을 떨치니까 나중에 이름은 이제 아카데미라는 거로 이름을 바꿉니다. 어쨌든 2003년도부터 2007년 이때까지 계속 용병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용병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럼스펠드나 체인이라는, 또 부시까지, 럼스펠드, 체인이, 부시, 이 사람들이 다 아주 골수 신자유주의자예요. 정부는 믿을 수 없다. 민간 기업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전투, 이것도 민간 기업이 해야 된다.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민간 용병을 사용하면
미국 의회의 감시를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군대라는 거는 조직적 폭력이 아닙니까? 사실은 조폭이죠. 조직폭력인데 합법적 조직폭력이죠. 그래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군대가 있으면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감시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민간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를 우회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라크에 들어가서 민간인 계약직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책임도 안 지고 미국 내에서도 책임을 안 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 폭력을 사용하면서 여기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공적인 감시와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용병 산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간 한 40억 달러였다고 그러는데 자, 이라크 전쟁 때 블랙워터를 비롯한 블랙워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블랙워터를 비롯한 용병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의 용병 그룹,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운영했던 바그너 그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은 용병까지 쓰는구나 했는데 이 바그너 그룹이란 거는 사실 2014년도에 마이단 쿠데타가 나고 돈바스 지역,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으로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지역, 거기서 내란이 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국제전이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프리고진은 이제 비행기 사고로 죽었죠. 그런데 유럽은 진짜 용병의 역사가 유구합니다. 그리스 로마 때부터 용병이 있었고 실제로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용병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시작된 뒤에도 이 유럽 국가들은 용병들을 많이 썼어요. 돈으로 무력을 사는 겁니다. 영국에서도 굉장히 용병 전통이 강해요. 근데 이거는 자본주의적 팽창을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병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막시스트인 로자 룩셈부르크가 그런 말도 했죠. 자본은 폭력 이외에 다른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한다. 자본의 팽창을 위해서는 항상 폭력이 쓰인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미 18, 19세기에도 민간 기업들을 위해서 용병을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릴 때 2007년도에 미군 1.4명당 용병이 1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군 1명당 영국 회사가 모집한 그게 영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용병이 3명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한테는 용병이라는 게 엄청나게 돈 버는 기업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번역된 책이 한 2가지쯤 있는데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쓴 전쟁 대행 주식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 2003년도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제레미 스카힐이라고 종군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쪽 이라크 지역에 가서 많이 취재도 하고 책을 냈는데 블랙워터만 다룬 책이 있어요. 200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걸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 같은 때 이제 1970년대 석유 쇼크 이후에 석유를 많이 팔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용병 산업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퇴역 장성들이 빈넬이니 딘코비니에서 그런 이 사설 경비 회사 같은 그러나 굉장히 아주 우수한 전투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설 경비 회사를 만들어서 1980년대 후반에 사우디 왕실 경호대 이런 데에 대해서 경호를 직접 제공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시키거나 그리고 전투 같은 경우는 94년도 95년도 보스니아 전쟁 또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계의 전쟁 때 MPRI라는 미국의 용병회사가 크로아티아 군대를 훈련시키면서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이끌었고 99년도 코소보 전쟁 때도 이쪽에 크로아티아나 반세르비아 군대를 훈련시켜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는 MPRI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블랙워터뿐만 아니라 미국의 특히 이제 특수장 같은 출신의 고위 장성들이나 실제 요원들이 이 민간 기업을 만들어서 미국 정부를 대신한 폭력의 행사를 해왔다는 거죠. 이게 그 규모가 갈수록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전투나 경비 경호만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정보 수집이죠. 적에 대한 정보 수집이죠. 근데 그게 쉬웠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03년도 침공 이후 3년 반 동안 미군이 잡아들여서 가둔 이라크 사람들이 6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6만 1,500명이었다고 그러는데 이들로부터 이른바 저항 세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선 아랍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문관도 필요하고 이거를 미군이 다 한 게 아니고 방위 용역업체가 있어요. CACI 카치라고 하는데 하여튼
CACI라는 데랑 계약을 맺고 그 신문 작업을 상당 부분 맡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포장을 잘해서 정보기술 서비스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아부그라이브 그 악명 높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도 신문을 했었고 그리고 고문도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산업이죠. 저게 이 포로도 아닙니다. 사실 일명 대부분이 한 8, 90%는 무고한 시민들인데 잡아다 놓고 이 신문을 하면서 그것도 강압적 방법으로 신문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민간 기업의 사업 아이템이었다라는 거고 또 미군도 원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만 명은 갔어야 된다. 91년도 걸프 전투도 그랬는데 럼스펠드가 무슨 소리야. 값싸게 첨단 기술 이용을 할 수 있어 해서 20만 명도 안 되는 이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신병 모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신병 모집하는 것도 기업 몫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신병 군인 한 명을 모집할 때마다 두당 얼마 이렇게 보너스가 나갑니다. 그걸 이제 민간 헤드헌터. 원래 헤드헌터라는 게 이제 일반 기업에서 뭐 이제 유능한 기술자들을 뽑아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군인을 특히 이제 못 사는 시골 그리고 뭐 좀 사회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라크 군대 보면 여군들도 많습니다. 예. 나이도 뭐 18살, 19살 이런 친구들. 어쨌든 신병 모집도 이게 사업 아이템이에요. 그다음에 군사 훈련도 사업 아이템이에요. 모집했으면 어쨌든 뭐 몇 주간이든 이 전투의 기본은 가르쳐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 게 또 블랙워터예요. 이 블랙워터는 굉장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97년도에 설립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훈련장이 여의도의 넓이에 한 뭐 9배? 한 30평방킬로미터라고 하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라크하고 비슷하게 마을을 만들어 놓고 수색하고 체포하고 뭐 이런 훈련까지 시켰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정부에서 돈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데 이게 전부 다 정부 돈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원래는 예전에 같으면 다 군이 해야 될 거를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민간 기업들한테 진짜 노다지가 뭐냐면 이 퇴역군인 치료하는 겁니다. 퇴역군인. 전쟁을 뭐 저도 못 나가봤습니다만 실제로 전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옆에서 뭐 전우들이 죽거나 다치는 걸 보면 그 정신적 외상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일생 간다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베트남 전쟁부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구나 라고 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차 걸프전 때는 또 걸프전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열화 우라늄이라는 우라늄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을 뱉는 또 고엽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퇴역 군인들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큰 사업 아이템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럼스펠드가 9.11 하루 전날 연설을 하면서 미국 안보의 최대적은 뭐냐? 국방부의 관료주의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한 대로 아웃소싱, 외주화하겠다, 민영화하겠다 하면서 이때 얘기한 게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병사들을 민간 의료 서비스 회사가 치료하도록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2008년도에 왜 조셉 스티글리츠라는 경제학자가 3조 달러짜리 전쟁이다. 그러니까 한 5년 지났는데 이미 우리가 쓴 돈, 그리고 앞으로 쓸 돈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그 퇴역군인들에 대한 연금 지급하고 이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게 3조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고 나서 헬스네트라는 의료 서비스 회사가 있대요. 그런데 이게 2005년도 포춘이라는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포춘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 중에 7위, 7번째로 큰 회사로 올라섰어요. 그 정도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았던 거고 그 퇴역 군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담당한 회사들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라고 유명한 육군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병옥 박사도 거기서 갔다가 돌아가셨는데 여기까지도 사실은 이제 민영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방위산업업체, 그러니까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록히드 마틴인데 이 록히드 마틴도 이 군인 치료가 돈이 되네 해서 민간 의료 서비스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역군인 치료가 엄청나게 돈 버는 아이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병, 정보 수집, 신병 모집, 군사훈련, 그다음에 부상자 치료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정부가 해야 될 것을 다 민간 기업에 넘겨주면서 돈을 벌게 해준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런 지난번에 말한 새로운 국토안보 산업 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전쟁 산업에 다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 소수 특권 세력입니다. 누구냐? 전직 안보 관료나 안보 또는 뭐 외교 관료 또는 군장성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0년대까지는 안보 관료가 전쟁을 통해서 경제 엘리트가 해외에 진출할 기회를 만들어줬다면 2001년도 이후로는 안보 관료가 그 일 하다가 그냥 자기가 이제 그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안보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가 90년대까지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21세기부터는 안보 엘리트가 곧 경제 엘리트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화가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헬리버튼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딕 체니가 92년도까지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민간 군수 강화 지원 프로그램 해서 군 업무 중에 병참 같은 뭐 군사기지 건설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민간 기업으로 옮겨라 해서 헬리버튼이 그 최대 수혜자가 됐고,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도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 업체가 헬리버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군납업체 이 도급 순위에서 19등이었는데 1등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라크 전쟁 이후로 주가가 3년 만에 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주가가 $10였는데 2006년도에 $41가 돼요. 왜? 자그마치 200억 달러를 어치를 군납하는 계약을 했으니까. 200억 달러면은 뭐 우리 돈으로 지금 요새 따지면 한 30조가 되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06년도 7년도 2년간 유엔 평화유지군의 예산이 52억 달러였어요. 그거의 4배를 이라크에서 번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번 거죠. 그러니까 그 코소보 전쟁 이후에 그 본스트리트라고 유럽에서 제일 큰 이 군사기지를 코소보에 건설했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석유 운송로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라크 전쟁 시작할 때는 후세인이 91년도 걸프 전쟁 때처럼 에이 어차피 우리가 못 먹을 거 하고 이제 유정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면 석유 산업에 엄청난 피해니까 그 유정에 대한 방화를 저지하고 뭐 진화하는 거를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 짓을 못했어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후세인군이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헬리버튼이 따낸 계약이 뭐냐면 이라크 전체에 대한 석유 공급.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에 이라크가 석유가 많은 나라지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석유를 어디서 했냐? 쿠웨이트에서 가져다가 계속 공급한 겁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석유 탱크 트럭을 동원하고 플러스 100대 이상을 더 동원해서 계속 석유를 동원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미군 차량 및 무전기 유지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미군의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을 하면서 총 200억 달러의 계약, 말하자면 수입을 얻었고 헬리버튼의 주가는 3년 만에 4배로 뛰었다. $10에서 $41.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뭐냐면 이 칼라일 그룹이란 겁니다. 칼라일 그룹은 1987년도에 만들어진 그룹인데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영국의 블레어 전 총리, 뭐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프랭크 칼로치 전 국방장관, 뭐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 등 이른바 서방 국가에서 똥개 하나 낀다는 권력자들이 모여서 만든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이 모여서 돈을 탁 모아서 돈 되는 분야에 투자해서 바로 돈을 회수해서 빼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은행 IMF 위기 이후에 국민은행을 인수했다가 이익을 남기고 튄 론스타라는 데 있잖아요. 그건 뭐 잔챙입니다. 이 칼라일 그룹이라는 거는 뭐 세계 3대 사모펀드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굴리는 돈이 수천억 달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외교 안보 중에 최고 결정권자였으니까 그런 전쟁 관련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은 이라크 전쟁의 경우 칼라일이 인수한 칼라일의 자회사 USIS라는 데가 있는데 이 USIS가 이라크 치안 회복을 위해서 이라크인 경찰을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그 업무를 인수받았는데 그 수입이 그것을 비롯한 칼라일 그룹이 이라크 전쟁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66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보 엘리트가 바로 경제 엘리트가 되는 첩경이 돼버린 거예요. 전쟁의 상업화, 안보의 민영화 이게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까지는 회전문이라고 그랬어요. 회전문, 리볼빙 도어. 그러니까 안보 관료를 하다가 로키드 마트 같은 방위산업체 가서 임원을 하고 거기 임원을 하다가 또 뭐 국방부 가서 관료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그냥 이 방위산업체 또는 뭐 방위 내진 정보산업체하고 안보 관련 정부기구 간에 그냥 통로가 열렸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안보 엘리트의 경제 엘리트화, 이것의 효시를 따진다면 헨리 키신저입니다. 뭐 키신저는 아주 뭐 전설적인 인물이죠. 닉슨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까지 했으니까요. 이 키신저가 1982년도에 키신저 어소시에이트,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키신저 회사예요. 키신저 회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외국 정부에 대해서 대외 정책, 특히 미국과의 로비에 관해서 조언과 도움을 주는데요. 일종의 아주 고위급 로비 회사입니다.
그 2001년도에 부시 행정부가 뜬 다음에 체니는 키신저를 매달 한 번씩 만났고 부시 대통령은 2달에 한 번씩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키신저가 이제 이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전직이지만 미국의 대정책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키신저가. 2001년 9.11 테러가 난 다음에 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상하다. 이게 그냥 그야말로 뭐 이른바 미국식으로 아웃 오브 더 블루 갑자기 일어난 공격이 아니고 뭔가 이상한 게 많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서 1년 이상이 지나서 2002년 11월 달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띄우면서 부시 대통령이 누구한테 위원장을 맡겼냐면 키신저한테 맡겼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났을 때 진상조사위원회가 생기면 대체로 그거는 진상은폐위원회예요. 정부의 비행이 드러날까 봐 사실 진상 규명하는 척하면서 막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키신저가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9.11 테러의 유가족 중 한 명이 그러니까 유가족이 다 쫓아갔겠죠. 그 키신저 회사로. 그래서 키신저한테 따졌다고 그럽니다. 당신 고객 중에 빈라덴 가문도 있지. 고객 명단 밝혀봐. 그러니까 빈라덴은 누굽니까? 9.11 테러의 주범이죠. 너 근데 빈라덴도 자문해줬지? 라고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 키신저가 놀라서 뭐 커피잔을 쏟을 뻔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키신저는 자기 키신저 회사의 고객 명단을 밝히지 않고 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왜?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키신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해쳤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혹이 실제로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키신저가 만든 이 키신저 회사가 말하자면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미국과의 그 뭐 외교나 로비를 대행해주는 그런 그 아주 고위급 전직 관료들의 회사가 만들어지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매들리드 올브라이트도 올브라이트라는 이름으로 그런 로비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9.11 이후에 국토안보 관련 공직을 담당했던 고위 관료들이 민간 기업으로 그냥 막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갑니다. 왜? 돈이 되니까. 2006년 6월 달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2006년 6월 18일 보도인데 재난대처 또는 국내 안보 관련 고위 공직자가 민간 기업으로 옮겨가거나 창업하거나 한 사례가 94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존 애쉬크로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9.11 당시에 법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9.11 나자마자 애국법 또는 애국자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바로 애쉬크로프트 그룹. 미국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이름을 씁니다. 내 이름이 이제 어떤 보증수표다 이거죠. 애쉬크로프트 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이 그룹은 뭐냐면 국토안보, 즉 정보 수집이나 뭐 국내 사찰 그거 다 혼자 못하니까 정보 분석 이런 것들을 민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토안보 기업들이 정부 용역 계약들을 따내는데 도움을 주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9.11 테러가 난 다음에 우리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네? 그래가지고 만든 게 국토안보부 아닙니까? 홈랜드 시큐리티. 거기 초대 장관이 톰 리치라는 사람인데 톰 리치도 퇴직 후에 톰 리치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이 회사도 역시 국토안보와 관련된 로비 또는 홍보를 대행해 주는 데입니다. 또 하나는 9.11 당시에 뉴욕 시장이 루돌프 또는 루디 줄리안입니다. 줄리안이 시장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9.11 당시에 말하자면 그 재난대처를 담당한 사람이에요. 나름 그걸로 이제 유명세를 타기도 했죠. 재난구호 경험도 있는 거고 본인이 그 당시에 시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줄리안이 파트너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 재난구호에 관련된 컨설턴트를 하는 데입니다. 리차드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클린턴 행정부와 아들 부시 행정부 때 테러 방지 전문가예요.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테러 방지 짜르라고 그래가지고 총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테러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죠.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굿 하버 컨설팅. 이 사람은 자기 이름 안 썼습니다. 굿 하버 컨설팅이라는 걸 만들어서 테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판매합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CIA 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팔라딘 캐피탈 그룹의 사장을 맡아요. 이 팔라딘 캐피탈 그룹은 뭐냐? 국토안보 관련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 투자해서 이익을 남긴 회사죠. 그리고 부즈 알렌 해밀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부즈 알렌 해밀턴이 CIA와 가장 많은 그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을 맺은 회사예요.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있었던 회사고 이 부즈 알렌 해밀턴의 부사장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이 전직 고위가들이 많은데 한두 사람 더 해본다면 그 1978년도에 만들어진 그 FEMA라는 게 있습니다. FEMA인데 연방재난관리청
또는 연방 비상관리청인데 각 지역에서 일어난 재난이 너무 크면 주정부 혼자가 감당을 못해요. 그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든 게 FEMA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인데 9.11 당시에 연방재난관리청의 책임자가 조셉 엘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8개월 후가 언제냐?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에 FEMA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뉴 브릿지 스트래티지스 NBS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이 회사는 뭐냐? 이라크 군사작전 또는 이라크 재건 관련 그런 이라크와의 정보계약과 이라크 투자기회에 민간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즉 이라크 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소개시켜주는 그건 어떻게 시켜요? 미국 정부하고 연출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이라크 진출 기업을 미국 정부와 연결시켜주는 회사가 이 NBS라는 데예요. 거기에 그거를 창업을 합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예 이건. 그리고 이제 이 조셉 엘보가 페마 책임자 이 연방재난관리청 청장이었는데 그 후임은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2년 만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회사가 아니죠. 연방재난관리청 청장직을 때려치우고 재난대처 전문 회사를 차립니다. 이때 왜 때려칠 때가 언제냐면 그게 2005년도인데 그 루이지아나의 그 태풍 카트리나 그 피해로 뭐 댐이 무너지고 해서 뭐 100년 만에 뭐 홍수다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뭐 카트리나 모멘트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얘기가 됩니다만 아니 우리가 지금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갖다 주기 위해서 뭐 우리 수십만 군대가 가 있고 몇천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그 카트리나 때문에 무너진 그 루이지아나의 댐이 100년 된 댐이랍니다. 근데 이거 하나 안 고치고 이걸 하고 있어? 뭐 그랬다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가 마이클 브라운이 연방재난관리청을 그만둘 때가 바로 이 카트리나 재난 때예요. 국가적 재난 때였죠. 그런데 이 마이클 브라운이 자기 부하한테 이메일 보낸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관둬도 괜찮을까? 욕먹지 않을까? 뭡니까? 즉 지금 관둬서 자기가 회사를 차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욕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지금 관둬도 괜찮을까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뭐 말씀드린 거는 쉽게 말하면 재난대처 관련 공직 근무라는 게 말하자면 재난 관련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한 사전 답사다. 즉 재난 관련 공직 근무라는 거는 재난 관련 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 또는 수단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서 전관 예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법부에서 하는 얘기지만 전직 고위 외교안보 관료들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가에 관한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라크 해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라크 해방위원회. 이라크를 후세인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키자.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반관반민이에요. 부시 행정부에서 요청한 민간 기구를 가장한 기구인데 쉽게 말하면 이라크 전쟁에 나서 이라크 전쟁을 미국 국민들에게 선동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여기 위원장이 누구냐면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에요. 레이건 때 국무장관이었죠. 그리고 이라크 해방위원회를 실제로 결성한 사람은 브루스 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네오콘입니다. 그런데 이라크 해방위원회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독려했다고 한다면 조지 실추라는 사람은 전 국무장관이기도 합니다만 벡텔이라는 아주 유명한 엔지니어링 기업 있죠. 벡텔의 전 CEO이고 그 당시엔 이사였어요. 근데 벡텔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서 군납 계획으로 엄청난 돈을 법니다. 한 20억 달러 번다 그러는데 이쪽에 이해 상충인 거죠. 브루스 잭슨이라는 사람은 더 심해요. 이 사람은 이 이라크 해방위원회를 만들기 석 달 전까지 록히드 마틴에서 전략기획 담당 부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록히드 마틴의 임원 몇 명이 이라크 해방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거 뭐겠습니까? 전쟁을 일으켜라. 그리고 록히드 마틴이 만든 무기를 갖다 써라. 이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전쟁이 나고 나서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2003년도 3월 달에 41달러에서 4년 뒤인 2007년 2월 달에는 102달러로 2.5배, 약 150%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또 국방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국방부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데인데 거기 의장이 리차드 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네오콘입니다. 이 사람은 뭐 이라크 해방위원회처럼 당장 이라크를 공격하자 막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9.11 테러가 나고 두 달 후에 그러니까 2001년 11월 달에 투자회사를 만듭니다. 트라이림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를 만들어요. 이 투자회사는 어디에 투자하느냐? 국토안보죠. 그 다음에 방위 관련 국토안보와 방위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우리 트라이딘 파트너스에는 국방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신 키신저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계십니다. 즉 트라이딘 파트너스에 투자하시면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차드 폴은 보잉사가 자그마치 170억 달러에 이르는 공중급유기를 펜타곤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스캔들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리차드 폴이라는 사람은 2003년도 3월 달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뒤에 국방정책위원회를 그만뒀는데 여전히 우깁니다. 야, 어떻게 전쟁으로 돈 버냐. 어떤 회사든 전쟁에서 일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임스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레이건 행정부 때는 백악관 비서실장, 아버지 부시 때는 국무장관을 한 사람인데 휴스턴 출신이에요.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우선 91년도 1차 걸프전 때 그때도 정부 계약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변호사니까 자기 회사가 있죠. 그 베이커 보츠라는 데가 있어요. 휴스턴에 본부를 뒀는데 여기 고객들이 짱짱합니다. 고객들이 어떤 데냐면 아까 말한 그 칼라일, 전 세계 권력자들이 돈 모아서 만든 사모펀드 칼라일, 러시아 최대의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 그다음에 사우디 왕실 이런 데가 고객이에요. 근데 이라크 전쟁이 이렇게 생각만큼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 3월 달에 이라크 연구 그룹이란 걸 만듭니다. 이라크 정세를 어떻게 안정시켜서 미국에 도움이 되게 할까 해서 그런 그룹을 만들면서 거기 공동의장으로 앉혀요. 제임스 베이커를. 이 사람 상당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고르바초프에게 그 독일 통일 당시에 나토가 동쪽으로 1인치도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이 제임스 베이커이기도 한데 이 이라크 연구 그룹의 공동의장이 되면서 이 사람한테 한 가지 임무가 떨어집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 이라크의 대외 채무를 탕감시키자. 그래서 그 탕감시키는 그 특사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이라크가 특히 이제 1차 이라크가 90년대에 쿠웨이트 침공할 때 바로 그 채무 문제가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하느라고 뭐 유럽은행은 물론이고 아랍 국가들에서 돈을 많이 꿨어요. 그런데 이라크 재건을 하려면 이 채무가 너무 부담이다. 그러니까 대외 채무를 90 내지 95%를 탕감하자. 그러니까 한 5%만 갚고 5%나 10%까지만 갚고 나머지는 그냥 받지 마. 이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이라크에 대한 채무자 중에 최대 채권 국가가 쿠웨이트예요. 쿠웨이트가 이라크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외채가 270억 달러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베이커의 임무는 뭐냐? 야, 너네 이웃나라이기도 하고 이라크가 안정돼야 되니까 한 20억 달러만 받고 나머지 250억 달러는 그냥 퉁치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뭘 했냐면 쿠웨이트 정부에 다른 통로로 자문을 해준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미국에서 돈 받지 말라고 압력이 들어오지?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떻게? 미국에서 센 놈, 전직 고위관리를 이용해서 너네들 말은 특별히 받아내도록 해봐. 그런 보고서를 65쪽짜리 보고서를 쿠웨이트에게 보냈다고 그럽니다. 거기 베이커 이름이 11번 검색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베이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특사니까 그 사람 활용해서 너네들은 예외로 받아낼 만큼 받아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 칼라일 그룹에 10억 달러 투자해.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은 이라크 안정을 위해서 외채 탕감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 대상국에다가 그거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칼라일 그룹에다가 10억 달러를 투자해. 뭐 하여튼 이쪽 얼르고 뺨주고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은 사실은 이제 이게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그 쇼크 독트린을 쓴 그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 그 내막을 미국의 그 진보적 잡지인 네이션에 보도되면서 이제 무산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슐츠나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슐츠, 제임스 베이커가 다 이제 레이건 행정부나 아버지 부시 때 아주 뭐 최고의 그 관련돼 뭐 리차드 펄은 약간 미치긴 합니다만 리차드 펄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안보 관련 고위직에 근무했다는 그 이력으로 그 안보 산업 이제는 뭐 전쟁 용병 산업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어마무시하게 큰 돈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외 전쟁이 계속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블로업이라고 그러는데 블로업이라는 거는 작은 물방울이에요. 작은 물방울. 근데 블로업이 지칭하는 거는 극소수 외교안보 엘리트들. 이 사람들이 미국의 외교안보 엘리트를 장악했다. 말아먹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들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기 위해서 갔구나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외교안보 엘리트들이 뭐 용병산업부터 시작해서 뭐 재건산업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작태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 미국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럽의 자유, 유럽의 독립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아주 극소수 블로브, BLOB, 블로브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요것들이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말아먹으면서 미국의 국부를 탕진하고 자신의 자신의 영향력만 키워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국토안보 산업, 미국 내 국내 치안들 위한 국토안보 산업.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 조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런 신흥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이라크 침공과 관련한 말하자면 전쟁의 민영화, 안보의 비즈니스화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라크 전쟁이 이전에 다른 전쟁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계속 점령을 하면서 이라크를 모범적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재건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이권이 개입됐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엄청나게 이라크 국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재건 사업의 실상이 어땠는가, 그것이 어떻게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의 확산과 실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